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장을 아니죠. 18장인데 어쨌든 금융제도, 기회와 위험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또다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제 항상 뭔가 하면 잘 준비된 데서는 사고가 잘 안 터지고 준비 못한 데서 터지기 쉽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잘 준비된 은행 제도에서는 보통 이제 일이 잘 안 터지는데 지난 미국 금융위기를 보면 그림자 금융에서 이게 터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은행 부분이 또 이제는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옛날식으로 비은행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예를 들어서 일부 거기서 투자 손실 나는 거는 할 수 없다. 그거는 투자자의 책임이다. 라는 식으로 보기에는 개별적인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 큰 충격이 발생한 경우에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 자체가 은행보다는 비은행 부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게 이제 금융의 큰 차이죠. 그러니까 금융의 정권화를 통해 가지고 비은행 부분이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정권 부분이 커졌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그림자 은행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야기를 다음 금융위기는 어디서 터질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그림자 금융 부분에서 터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상당히 탄탄한 이 위험 관리가 안 된 부분이 꽤 있는 거죠. 꽤 있는 거고 빠른 속도의 성장에는 그게 많은 부분이 소위 부동산 관련 성장이 많습니다. 많고 부동산 관련은 일반적으로 레버리지가 높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흥다 사태에서 그게 이제 드러났죠. 그러니까 많은 미국, 중국의 부동산 이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부채를 가지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인 대출이 안 되면 지속적인 대출이 안 되면 이제 거의 부도 지경에 빠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림자 금융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동산 관련 기업, 개발 사업자들, 그런 기업,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그런 사업을 주로 많이 했는 것이 지자체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방자치단체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큰 위험 요소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지적받으면 거기 따라 가지고 또 준비를 아니면 관리를 좀 더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덜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문제에 있어가지고 많은 이제 이 베팅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중국 문제는 오히려 더 크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장악되고 관리되고 통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장 경제에 있는 서방 경제와 같은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정리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질서 없는 붕괴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가지고 부도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도 사태 같은 것이 질서 있게 잘 정리된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은 지불하지만 큰 사태로는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질서 없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큰 사고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질서 없는 붕괴 가능성은 낮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흥다 사건 초기에도 흥다 사태가 뭔가 하면 그렇게 크게 불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뭔가 하면 당초 처음에 한 2달 전에 비해 가지고는 뭐 당장 부도가 날 줄 알았는데 어쨌든 마지막 시간에 까지 뭐 시간이 걸렸지만 지속적으로 뭔가 하면 어쨌든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크게 터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이 부채가 많고 그 부채에 대한 이자하고 만기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걸 봐야 됩니다. 자산이 현재 이제 실제 그러니까 어, 평가된 자산이 부채보다 많기는 많습니다. 많기는 많은데 그거는 이제 그 평가 시점의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그걸 팔 수 있느냐 그리고 팔 때 가격이 사실은 평가대 가격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위험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은행 이외의 다른 부분까지도 잘 감독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부채 문제 이런 것이 개인 부채도 많은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이 개인 부채 뭐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 빚을 내는 거고 뭔가 못 갚으면 뭐 또 뭐 어떻게 되는 거고 할 수 없는데 그걸 왜 국가가 감독을 하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규모가 너무 높으면 그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해 가지고 위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감당할 수 있는 이상 수준에서는 이제 국가가 감독을 한다라는 거죠.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도 뭐 내가 백신 맞기 싫은데 왜 그러냐 그렇지만 실제 이래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많고 확진자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중상자가 중증자가 많다 그러면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의료 시스템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완전 재앙이 되는 거죠. 사람이 병원에도 못 가고 집에서 죽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막기 위해 가지고 뭐 개인 생활에 대해서도 제한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백신을 거의 뭐 꼭 맞아달라라고 이야기했고 뭐 다 협조적으로 잘 맞아가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잘 안 맞았다 그러면 거의 강제로 거의 뭐 이 인센티브를 강하게 해가지고 맞게라도 했을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국가가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이라는 것은 뭐 금융위기에 대해서 그랬죠. 금융위기가 생겼다 그러면 최종 책임은 누가 있냐 그러면 그건 국가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모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또 다른 금융위기가 나는 것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제한을 해야 된다. 뭐 코로나 사태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그림자 금융, 비은행에 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금융위기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대마불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실이 한꺼번에 발생한 겁니다. 그럼 큰 부실은 누가 내느냐 그러면 주로 큰 금융기관이 냅니다. 작은 금융기관은 부실이 나봐야 자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은행이 망해도 전체로는 별로 표가 안 납니다. 뭐 충분히 시스템이 감내할 수 있는데 시스템이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금융위기라는 것은 큰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큰 금융기관이 큰 대출에 대해서 부도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뭐 우리나라도 4대 은행이 있지만 4대 은행이 어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다 그러더라도 보통 자기들이 다 하진 않습니다.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은행이 같이 나눠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어떤 프로젝트마다 다 위험은 있으니까 그렇게 뭐 나눠서 그런 위험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큰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금융기관 규모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를 제한한다. 너무 큰 금융기관이라 그러면 그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제한한다. 대마불사가 통용하지 않을 정도로 규모는 제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데서도 여러 기관이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위험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위험을 하나가 안 짓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간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넘어가지고 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 그런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런 과도한 위험은 감소시켜야 한다. 그죠? 실제 이제 뭐 주가에 대해서 지금 거품이다. 뭐 그래서 우려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이 너무 뜨겁다. 너무 그게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투자해가지고 오르는데 그걸 왜 국가기관이 감독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게 상식적인 수준보다 너무 높다 그러면 이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투자자들한테 다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너무 큰 위험이 높아지면 언젠가는 터질 것이고 그때는 그 시스템 전체가 국가 전체가 감당 못할 정도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이제 위험 감수를 줄이는 정책을 하는 겁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소도 뭔가 하면 굉장히 감독하면서 뭐 어느 정도 자격만 되는 거래소만 거래를 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방만한 여러 그 거래소를 정리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 아니면 이제 뭐 개인들이 뭔가 은행 대출로서 뭔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개인별로 대출할 수 있는 액수를 제한시킨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도 대출 액수를 어느 정도 제한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과도한 위험을 줄이는 그런 방책입니다. 그 외에 이제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디테일한 파생금융 상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런 쪽으로 이제 전문 투자가들은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합니다. 금융기관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작 이제 그 위험을 너무 안 지도록 제한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게 컴플레트입니다. 기관이나 시장에서는 소위 그 상품 개발의 자율권을 달라. 그래야지 시장이 효율적이 되고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건데 상품 개발의 자율권을 주게 되면 이제 과도한 위험을 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효율성과 그 다음에 경쟁력을 어느 정도 이 보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과도한 위험을 안 지도록 한다라는 것이 이제 감독기관이 해야 될 일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 경계를 찾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이제 숙제가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규제가 더 잘 운용되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규모도 그렇고 위험도 그렇고 여러 규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제를 잘 항상 감시 감독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참 그것도 이제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쉽지는 않다는 건데 이게 왜 안 쉽냐 그러면 규제 당하는 사람보다 규제를 하는 사람보다 규제 당하는 사람이 머리가 더 좋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있는 사람들의 폐해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더 똑똑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감독 당국인데 감독 당국은 이 시장을 참 못 따라가요. 항상 뭔가 하면 규제라는 것은 시장에서 뭔가 나오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걸 규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 항상 감독 당국은 그러니까 시장을 못 따라가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그 개입을 가능한 한 줄이면서 열심히 감독 당국도 뭔가 하면 이 시장을 따라가면서 뭔가 하면 감독을 잘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미시적인 감독이 주였다. 그러니까 각 금융기관별로 건전성, 그 다음에 위험을 낮추고 부도가 안 날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을 관리를 잘 하는 것만 감독을 했습니다. 감독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정도가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가 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면 아무리 이 자산이 충분하고 건전한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뭔가 하면 예상 밖으로 부도가 나면 다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의 감독, 건실성뿐만 아니라 그 국가 경제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감독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이 감독 속에 거시경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 거시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통화량,
그 다음에 이자율, 그 다음에 환율, 뭐 이런 부분, 아니면 경제 성장률, 아니면 주가, 이런 부분에까지도 감독 대상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대차대조표 상위 감독이었지만 이제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감독기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거의 중앙은행과 그 다음에 경제를 담당하는 모든 경제부처하고 같이 코디네이션 해가지고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감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또 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정책들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냐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지금 회의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난 이제 뭐 미국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나고 난 뒤에 다들 이제 뭐 열심히 잘 했습니다. 잘했는데 지금은 다시 또 너무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잘 코디네이션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감독을 했었는데 이 와중에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나니까 다들 푹 퍼지는 거죠. 지금 이게 불이 더 크다라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뭔가 하면 경제가 위축되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보이스가 너무 커지니까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다 풀려버리는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코로나보다 더 큰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끝나고 나가지고 코로나보다 더 큰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 풀렸다는 것은 너무 그러니까 경기 위축을 막는다는 그 명분 하에 통화량을 많이 늘었고 너무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너무 많은 시중의 유동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가라든지 부동산의 거품이 엄청나게 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거품이 짧은 시간 내에 꺼지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금융위기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역 스코프를 본다 그러면 이건 거의 전 세계적인 경우입니다. 전 세계가 뭔가 거의 공주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유동성 공급을 같이 많이 냈던 거죠. 미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미국, 유럽, 일본, 뭐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한꺼번에 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거품이 꺼지면 그 모든 나라들이 한꺼번에 거품이 꺼진다 그러면 그때 그 충격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또 다른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케이스 스터디로 유럽의 국가부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금융위기가 나고 이제 같이 나는 거죠. 같이 이제 유럽의 국가부채 위기가 났습니다. 소위 픽스스트라고 해가지고 네 나라가 거의 국가부도 지경까지 갔습니다. 유럽의 소위 우리가 남유럽이라고 하는데 유럽도 유럽 대륙이 이래 있는데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나라들을 남유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북유럽이죠. 물론 이제 프랑스는 남북이 다 붙어 있죠. 프랑스는 이제 지중해도 붙어 있고 북쪽에도 있지만 어쨌든 지중해만 붙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남유럽 하는데 따져보면 유럽에서도 빈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남유럽은 농업국이고 조금 가난하고 그러니까 덜 부유하다는 거죠. 북유럽은 최선진국이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인데 반면에 스페인이라든지 뭐 포르투갈 아니면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국민소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물론 마찬가지죠. 남유럽이죠. 그 남유럽에서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가 터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시끄럽고 크게 터진 게 그리스였죠. 그리스의 국가 부채는 다음과 같다. 정부 부채가 증가하였고 수년 동안 자산의 재정 상태를 잘못 보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보고되는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안 늘어났다는 거죠. 심각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고되는 것은 과소 보고됐다. 그러니까 실제 보고되는 것만 믿고 뭐 저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뭔가 하면 실제가 밝혀진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더 부채가 규모가 크구나. 그러면 저 나라가 저거 못 갚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리스가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이제 우려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부채입니다. 국가부채. 국가가 재정적자가 계속 쌓이니까 재정적자를 계속 그 부채를 발행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재정적자를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채권에 대해 가지고 만기가 왔을 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리스 채권을 안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 채권의 등급이 강등되고,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거죠. 이 신용 등급을 매기는 것은 소위 이제 신용평가회사, S&P, 무디스, 피치, 뭐 이게 3대 신용평가회사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신용채권 등 신용 등급을 강등합니다. 강등을 하면 그 회사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해서 떨어진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신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재평가를 하는 거죠. 떨어진 등급을 재평가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고 나면 그리스에서는 이제 욕을 하죠. 신용평가회사에서 우리 건실한 신용채권의 등급을 낮췄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피해를 본다 라고 이제 욕을 합니다. 욕을 하시면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신용평가에서는 앞서가지 못합니다. 항상 뒤도 한참 뒤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신용들을 다시 재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또 더 하락하고, 뭐 가격이 채권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그 채권의 이자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높이 줘야지 팔린다. 아니면 아주 헐값으로 팔아야 된다. 헐값으로 판다는 것은 이자가 높다라는 의미죠. 이게 이제 이러고 나니까 이게 뭔가 하면 유럽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전체냐 그러면 이 그리스 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대부분이 유럽 은행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 은행들이 이 그리스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지고 있던 그 채권의 가치가 확 떨어지고 나니까 보유 자산 가치가 확 떨어진 거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은행들은 파산으로 한 발 다가서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딱 어떤 은행은 지금 이제 이걸 완전히 다 종이로 카운트했다. 가치를 0으로 카운트했다. 그러면 당장 자산이 부채보다 적어지는 겁니다. 그럼 파산인 거죠. 네, 이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채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제 위험선상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 위반자들은 은행들이 파산해서 신용경색과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뭐 은행이 뭐 망하면 뭐 어때?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한두 개의 은행, 자, 요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질문에 대해서 답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요 앞에 이 이야기입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했는데 이자율이 왜 급등했느냐라는 건데, 이자율은 원래 이제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채권의 만기 수익률. 쉽게 이야기하면 채권의 투자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투자 수익률. 근데 이제 만기 수익률이라는 것은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자체에서 이자가 있습니다. 쿠폰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고시되어 있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채권을 살 때 가격에 비해 가지고 마지막에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만기 때 그 채권의 뭔가 하면 원금을 받는다. 그러면 그걸 총 합쳐가지고 투자한 수익률이 얼마냐? 라는 걸로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만기 때 받는 액수는 동일하겠죠. 그죠? 동일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한 장에 10억짜리 채권이다. 그럼 한 장에 만기에 10억 받습니다. 그러면 채권의 만기 수익률, 즉 이자율은 어떻게 하면 높으냐?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기 때 뭐 극단적인 예를 합시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자는 쿠폰은 없다. 이자는 안 주고 가격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만기 때 10억을 주는 채권이 있는데 지금 가격이 그 채권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그 채권을 만기 때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서는 이자가 0입니다. 이자율이 0%가 되죠. 내가 10억 주고 사가지고 만기 때 10억 받는다. 라면 0%입니다. 만약에 뭔가 하면 그걸 9억 주고 샀다.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9억이 됐다.
그러면 9억 주고 샀는데 만기가 1년 남았는데 1년 있다가 10억을 받았다. 그렇다 그러면 9억 주고 10억을 받으니까 이자율이 만기 수익률이 11%입니다. 10%가 더 되죠. 근데 9억분의 수익이 뭔가 하면 1억이니까 9분의 1 하면 11%가 나올 겁니다. 11.111%가 나오죠. 그게 아니라 뭔가 하면 이 채권 가격이 그거보다 더 떨어져 가지고 5억으로 떨어졌다. 5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5억, 채권 가격이 5억인데 만기 때 10억을 받는다. 라고 하면 5억을 투자해가지고 5억을 받게 되는 거죠. 5억을 투자해가지고 5억을 더 받는 거죠. 10억을 받는다 그러면. 그러면 5억분의 5억은 100입니다. 그럼 그 경우는 이자율이 100%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5억으로 떨어지면, 절반으로 떨어지면 이자율은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질수록 이자율은 급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만기 가격하고 똑같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채권이 10억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자율이 0이고 10억짜리 채권이 9억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자율이라는 것은 성이 만기 수익률이라는 것은 11%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채권 가격이 8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25%가 됩니다. 그 다음에 5억으로 떨어졌다. 그럼 이자율이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이자율이 오른다.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딱 반대 관계입니다. 이게 가격이 하락해서 이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이자율이 오른다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로 인과관계도 아니고 그걸 이제 그 가격에서 우리가 이자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 채권 시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채권 시장이 강세를 띄어가지고 이자율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강세라는 것은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오를 때가 강세 시장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뭔가 이자율은 떨어지는 거죠. 강세인데 왜 이자율이 떨어지냐? 강세면 이자율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보겠지만 채권 시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채권 가격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이야기할 때는 강세는 가격이 오른다. 그 이야기는 이자율은 떨어진다. 그래서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이렇게 반대 관계가 됩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리고 뭐 더 이걸 좀 잘 알고 싶으면 화폐금융론 수업을 들으면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한 챕터로 아주 상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만기 수익률 계산하는 식,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 어쨌든 이래서 뭔가 하면 채권 보유하는 금융기관들, 이 국채를 보유하는 금융기관들이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이제 뭐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손실이라 그러면야 뭐 국가에서 개입할 필요도 없겠죠. 뭐 투자 손실로 그냥 벌는데. 근데 이제 액수라는 게 엄청나죠. 그리스도 경제 규모가 꽤 큽니다. 꽤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채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부도가 날 수 있겠다. 몇 개라면 괜찮은데 많은 금융기관이 부도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바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파산해서 신용경색과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될 정도다. 그 시스템 자체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충격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되니까, 평가되니까, 이제는 뭐, 이걸 이제 막으려고, 불을 끌려고 이제 국가가 이제 개입하게 되는 거죠. 국가가 아니라 이제 이건 한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라는 국가는 더 이상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돼버린 것이고, 뭐 돈도 없이 뭔가 그냥 빚을 다 진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할 능력도 없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유럽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일단 부도 사태를 막게 이제 구제하기 시작한 거죠. 유럽 중앙은행과 재정이 보다 건전한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의 적극적인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페소 크라이시스도 봤죠. 페소 사태. 멕시코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가 돈이 다 떨어지고 외환이 떨어지니까 이제 돈 빌리러 뭐 IMF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멕시코도 IMF에서 돈 빌리고 미국에서 빌려가지고 일단 이제 뭐 그 사태를 어느 정도 이제 진화를 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그리스도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상태가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뭐 다른 나라에 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IMF는 못 갖는 것이, IMF는 유럽에서, 선진국들 유럽 내에서 발생한 문제니까 그거는 우리가 손댈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끼리 알아가라. 라는 거죠. 그래서 IMF는 돈을 전혀 안 빌려주겠다. 라고 하니까 이제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죠. 그래서 유럽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ECB, 유럽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이건 왜 만들었냐 그러면 유로로 통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전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유럽중앙은행입니다. 유럽 전체적으로 유로 발행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현재는 유럽의 은행들은 이제 미국의 페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의 페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중앙은행이 페드라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페드는 미국 각 주의 13개 은행들이 합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합친 것이 중앙은행 기능을 하는 것이 페드고, 그 다음 페드에 따라 가지고 통화량은 13개 은행들이 알아가지고 이제 나누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중앙은행의 제어하에서 각 나라들이 유로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유럽에서는 그 동일한 유로라는 통화를 쓰는데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가 뭔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더 돈을 더 발행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더 발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통화 발행권을 따로 못 가지는 거죠. 그걸 포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합의를 하고 유로에다가 다 이게 조인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전체 컨트롤하는 것이 유럽중앙은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이 보다 건전한 유럽 국가들. 그래서 여기 뭔가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그다음에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돈을 각출해 가지고 그리스에 돈을 빌려주면서 일단 부도 사태는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들이 그리스가 자신의 재정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엄격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조건 하에서 제공되었다. 그러니까 IMF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패키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돈을 빌려줘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 하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럼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냐 그러면 소위 부채가 많다. 국가 부채가 점점 더 많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감당 못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비해서 과지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거에 비해 가지고 더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걸 줄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금은 더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조건 하에서 세금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조건 하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어렵죠. 세금을 늘린다는 것은 안 그래도 경기가 나빠가지고 완전 금융위기라 그러면 뭐 완전 경제가 완전히 뭐 다 그 폐허 상태인데 거기다가 세금을 더 거들라 그러면 안 그래도 세금 주는 겁니다. 더 거두는 곳하고 주는 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참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을 줄인다. 경기가 나쁘면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이제 지출을 더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은 이제 뭐 반발이 생겼습니다. 그럼 지출을 어떻게 줄이느냐? 많은 부분이 그거죠. 근데 왜 그래 지출이 많았냐 보면 뭐 흔히 이야기하죠. 그 방만한 복지 지출이 많았다 하는 거죠. 방만한 복지 지출. 그러니까 뭐 내는 것보다 연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뭐 이런 등등의 연금 지출이 많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연금 삭감 이런 경우에 생기면 첫 번째가 뭡니다. 연금 삭감입니다. 연금 삭감. 그 다음에 공무원 수 줄이는 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그런 조건 하에서 돈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자금을 제공하는 이렇게 나니까 이제 양쪽이 다 불만입니다. 자금을 제공하는 국가 납세자들은 이런 재정 지원에 불만이 없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독일, 영국, 프랑스라 그랬지만 최대 공여국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감당했습니다. 제일 부자니까, 제일 부자고 제일 경제력이 센 나라니까. 그랬는데 독일 국민들은 상당히 이제 건실하게 삽니다. 딱딱한 빵만 먹고 진짜 절약하고 그렇게 사는 나라인데 그리스 국민들은 상당히 낙천적인 국민들이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복지제도는 좋고 우리는 열심히 일할 때 띵까띵까 놀면서 뭔가 하면 저지경을 만들어 놓고는 저걸 왜 우리가 힘들게 일해가 낸 세금 가지고 저
배짱이 그리스를 도와줘야 되냐. 여기 대해 가지고 이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뭔가면 독일하고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이제 근실하고 경제력이 제일 센 나라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프랑스는 농업이 강한 나라죠. 어쨌든 거기는 이제 남유럽과 북유럽의 성격이 이제 공존하는 나라고 산업은 세진 않아요. 그래서 덩치는 크고 대국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크지는 세진 않고, 영국은 이제 뭐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얘기를 쓰죠. 근데 뭐 그래도 여전히 호랑이는 호랑입니다. 호랑이인데.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독일에 비해 가지고는 힘은 옛날보다 많이 이제 떨어지는 셈이죠. 어쨌든 그래서 독일하고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많이 그 부담을 했는데, 그 나라 국민들은 진짜 이 한심하다 이거죠. 왜 우리가 뭔가만 저 배짱이들한테 돈을 내줘야 되느냐라는 거고, 반면에 또 그리스 국민들은 아니 그 돈 몇 푼 받고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모멸을 당하고 이 지경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 공무원들은 왜 뭔가 하면 파면이 되고, 왜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뭔가 회부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받던 연금이 다 어디 갔느냐라는 겁니다. 받던 연금을 뭔가 하면 절반으로 딱 줄이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못 살겠다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엄청난 대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왜 지키냐? 돈을 받고 나면 원래 이제 이거죠. 그 약속을 지키는 조건 하에서 돈을 받는데, 돈을 받고 나면 약속을 왜 지키냐? 지킬 필요 없다. 연금 깎지 마라. 그 다음에 해고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스 국민들은 은폐가 조치의 붕괴에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폭동이 발생했죠. 매일매일 시위고, 그래서 이제 정권까지 무너졌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가 부채에 이익이 생기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겨우겨우 수습은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정치적인 혼란과 뭐 이런 사태가 발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돈을 주는 입장에서도 줘가지고 어떻게든 저 사태를 막아야 되는 거고, 뭐 남의 나라 불났으니까 그냥 불구경이나 하고 있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뭔가 하면 좀 우리가 뭐 우리 힘으로 완전히 망할 지경이 되니까 뭔가 하면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유럽 전체를 봐가지고 이게 그리스에서 뭔가 하면 이걸 스탑을 안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불이 더 번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융위기는 우리가 전염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컨테이지너스, 전염 효과가 크다. 전염 효과가 큰데,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 트리거를 누가 했냐 그러면 미국이 트리거를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가 생기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세계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지니까 유럽에서도 상대적으로 뭔가 하면 자금 사정이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기에 이게 드러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가 나빠지면 그 다음에 더 또 세계적인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그 다음 약한 고리가 또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약한 고리는 사실은 그 이탈리아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가 터지지 않을 것이냐.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도 뒤를 잇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리스 이전에 이미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이 다 터졌습니다. 다 터지고 그리스가 네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는 그리스만큼 그렇게 지저분하게 크게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조기에 뭔가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는 숨겼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부실이 있었는데 숨겨놔가지고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진 것이고, 이 나라 때는 이제 그런 정도는 없었죠. 근데 이제 뭐 미국 금융위기로 상당히 뭔가 하면 자금 사정이 나빠지니까 이제 약한 고리가 드러나면서 이 세 나라가 이제 먼저 터졌습니다. 먼저 터져가지고 이 세 나라가 22 뭐 등에서 뭔가 하면 지원을 좀 받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 완전히 백미를 장식을 했는데, 그리스 터지는 걸 가만히 놔뒀다 그러면 그 다음 타자는 이탈리아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의 시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채가 많은 나라가 이탈리아다라는 거죠. 근데 이탈리아가 터졌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이탈리아 경제 규모는 또 그리스에 비해 가지고 경제가 두세 배 정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선에서 불을 막아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리스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어쨌든
이 국가 부채 위기를 막았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있던 또 하나의 금융위기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 그게 선진국의 하나의 금융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이런 금융위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자산 가격이 거품해서 터져가지고 금융위기가 생기기도 하고, 이거는 국가 부채가 많으면 또 금융위기가 터지기도 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여주죠. 이게 이제 그런 나라들의 예입니다. 예인데 2006년이라 그러면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뭐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터지기 전에 정상적인 상태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나빠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이게 오렌지색이 이제 나빠지고 난 뒤입니다. 왜 터졌냐라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스 GDP 대비 100%에서 거의 170%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부채가 이렇게 많은 거죠. 이 정도 되니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액수다. 그러니까 이 총액으로 보는 건 아니죠. 총액으로 봐가지고 나라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비교할 수 없고, 대부분 그 나라 GDP에 대한 비율로 보는 건데, GDP에 대해서 한 GDP 정도의 부채가 있던 나라였는데 이게 뭔가 거의 한 170%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터진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심한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터진 나라도 아일랜드. 굉장히 근실했어요. 그러니까 20%밖에 안 됐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국가 부채가 적었던 나라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요 5년 사이에 11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아일랜드가 제일 먼저 터졌습니다. 그리스보다 먼저. 국가 부채가 많으니까 더 이상 부채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아일랜드가 왜 저래 됐느냐? 아일랜드가 2000년대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제일 빠르게. 그냥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에 들어서 제일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는데, 아일랜드가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빨리 성장했느냐라고 하면 일종의 이제 조세 회피국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런 전략을 썼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럽 전체에서 비난은 많이 했죠. 조세 회피국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법인세 세율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거의 0으로 낮췄어요. 아일랜드는 사실은 산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왼쪽에, 영국 서쪽에 있는 나라죠. 영국 서쪽에 있는 나라고, 그 아일랜드 섬나라의 일부는 뭔가 하면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인데, 여전히 이제 국적 분쟁도 있고 여러 분쟁이 있죠. 근데 이제 영국 영토의 부분이 아니고 그냥 아일랜드란 나라, 독립된 나라 이야기입니다. 뭐 옛날부터 영국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농업 국가였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경제 발전, 산업화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제 그때 생각하게 됐던 전략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겁니다. 낮추자.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의 세계적인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를 아일랜드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이런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이 소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가지고 본사를 아일랜드로 옮기는 겁니다. 전체 본사를 가기도 하고 아니면 유럽 본사를 아일랜드로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일랜드는 영어권이죠. 영어권이기 때문에 소위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선호를 하게 된 거죠. 영어권 나라에다가 세금이 낮다. 그래서 많은 소위 그 영미계통의 기업들의 본사들이 아일랜드로 들어오면서 아일랜드가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특히 이제 부동산 쪽에서 뭐 많은 이제 빠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또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었죠.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없이, 자체 산업은 없이 소위 외자 유입으로 성장을 했는 나라죠. 근데 그 외자 유입이 미국 금융위기가 딱 생기고 나니까 딱 스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금융위기가 생겨서 그게 세계적 금융위기가 생기고 나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허리를 조금만 내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입되는 외자가 딱 중단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도 이제는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거죠.
외국 기업들이 막 들으면서 온 국토를 개발하면서 뭔가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고 성장을 빠르게 했는데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데 수요는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온갖 부동산 회사들이 망하게 되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태에 대해 가지고 국가가 뭔가만 뭐 어떻게 수습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이제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시간에 이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외자 유치를 해가지고 그게 외자가 쉽게 나갈 수 있는 외자가 유입이 됐다. 그러면 나가는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쉽게 나가는 돈을 유입해가지고 그게 우리 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써버리면 그 다음에 그 돈이 나갈 때는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아일랜드가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로 보입니다. 그 다음 뭐 스페인, 뭐 포르투갈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나니까 경제가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뭔가 미국 금융위기가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부채가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쌓이다 보니까 뭐 좋을 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는 것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국가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일랜드부터 시작해서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이 그리스에서 이렇게 터져버린 겁니다. 이탈리아도 이제 뭐 상대적으로 많이 늘진 않았는데 일단 시작점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뭐 부채가 많은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니까 뭔가 그것도 더 오른다. 그러니까 이 수준을 봐가지고 굉장히 그 다음으로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제일 왼쪽에 벤치마크가 되는 독일을 했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제일 건실한 나라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전에 한 70%였는데 한 80% 정도로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준은 또 굉장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고 여전히 뭔가 하면 이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안 오르는 정도로 경제를 잘 관리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라는 것이 이런 이제 시한폭탄을 일으킬 수 있다. 이 표를 보여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드러나는 나라,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봐서 이런 막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가장 국가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본다 그러면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거의 한 200%가 넘습니다. 200%가 넘는데도 금융위기는 안 생기고 있죠. 이제 그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의 채권은 다 일본 내에서 발행됐기 때문에 일본 국가 부채는 그러니까 달러로 유로로 발행돼 가지고 외자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일본 내 국민들을 대상으로 예나로 발행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디폴트 개념은 없습니다. 뭐 만기가 돌아오면 뭐 재정이 안 되면 돈을 찍어서라도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외자를 통해 가지고 발행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외국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만기가 돌아오면 갚아야 되는데 자기 나라가 돈을 찍어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환을 어떻게든 뭐 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국가 부도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이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다음 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은 자, 이번 학기 배울 마지막 장입니다. 소비 및 투자의 미시 경제적 기초. 전전판만 하더라도 이게 앞쪽에 왔었는데 이게 이제 제일 이제 뒤로 좀 밀렸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학 거시경제학 변화를 본다 그러면 90년대 굉장히 중시되는 부분이 이제 좀 중요도가 요즘은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금융위기, 뭐 금융 정책이 더 중시되고 이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줄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소비 및 투자의 미시경제적 기초라는 것이 이 장의 제목입니다. 즉 미시경제적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경제학을 하는데 거시경제학에 쓰고 있는 소위 함수들, 소비함수, 투자함수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이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죠.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적 기초로 소비함수, 투자함수. 소비함수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라고 하죠. 이제 그 함수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해보고 또한 그 함수의 단점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더 다양한 좋은 함수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뭐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이자율의 함수다라고 했는데 뭐 투자를 결정한 것은 이자율밖에 없느냐? 그 외에 다른 변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변수들도 보고 그 다음에 왜 또 이자율이 투자를 결정하는 또 요인이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자율의 여러 다양한 면을 이자율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을 같이 볼 겁니다.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이제 2장입니다.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한 장으로 합쳤는데 그래서 뭐 이 내에서도 그냥 나눠집니다. 앞에 전반 부분이 소비고 후반이 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비 중에서 뭐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 것은 사실은 5개 모형입니다. 소비함수 5개. 케인즈 소비함수, 모델리아니 소비함수, 밀턴 프리드만 소비함수, 로버트 홀의 뭐 확률 보행 가설이라는 소비함수, 레이슨의 적극적 만족의 표출이라는 그런 소비의 개념. 이렇게 이제 5개를 봅니다. 5개의 소비함수다. 아니죠. 그 중에서 물론 이제 케인즈의 소비함수는 지금 우리가 배운 겁니다. 지금 배우는 소비는 가처분 소득이 결정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배웠던 이 것이 프레임워크는 케인즈가 쓰는 프레임워크이다. ISLM 모형이라는 것은 케인즈 이론을 반영하는 것이고 거기서 쓰는 소비함수는 이 케인즈가 이야기하는 소비함수입니다. 이건 사실은 배운 내용이죠. 배운 내용인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여기서 한계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뭐 이런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감가상각, 금융제약, 법인세, 생애소득가설, 순투자, 시간적으로 불일치한 선호, 실직자본비용, 차용제약, 토빈의 Q, 투자세액공제, 투자의 신고전 모형, 평균 소비성량, 한계소비성량 뭐 이건 다 아는 것이고 항상소득, 항상소득가설, 확률보행, 뭐 일시소득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이게 이제 미시적인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새로운 용어가 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의미를 잘 보고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소비함수, 케인즈의 소비함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소비함수, 가정했던 소비함수죠. 자, 그게 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소비함수를 가정할 수 있느냐? 이 바탕은 케인즈의 소위 일반 균형책, 일반 이론, 그러니까 고용과 성장에 대한 일반 이론, 그러니까 그 일반 이론 책에 말로 주저리 설명한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을 내용을 가지고 후대 학자들이 함수로 요 말은 소비함수로 보면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럼 그 말로 주저리 해낸 것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인즈의 추측은 케인즈는 NPC는 0과 1 사이다. 그러니까 한계소비 성향은 쉽게 이야기해서 소고득이 한 단위에 늘면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일부분만 소비할 것이다. 물론 뭐 거의 다 소비할 사람도 있고 아예 짠돌이 같이 뭔가 하면 거의 하나도 소비 안 할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어떤 값을 소비할 것이다. 그 다음에 평균 소비 성향.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소득분의 소비죠. 그죠? 소득분의. 평균 소비 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락한다. 자, 이게 다릅니다. 한계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죠. 물론 이제 같아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0일 때, 소득이 0일 때 소비가 0이다 그러면 같아집니다. 그런데 그건 아마 특별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같아질 수는 없는 거죠. 평균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소득이 한 단위 늘었을 때 그러니까 한계적인 부분이죠. 한계적으로 넣는 소비의 액수 그걸 한계 소비 성향이고 평균 소비 성향은 한 단위 추가적인 한 단위가 아니라 전체 총액입니다. 총액 소비, 총 소득을 보는 거죠. 나의 아니면 우리나라의 총 소비 나누기 소득 이걸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Y분의 C, 소득분의 소비,
이걸 평균 소비 성향인데 이거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락한다. 자, 이거는 뭐 쉽게 이야기가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일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낮다. 부자는 부자일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낮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높습니다. 자, 이게 가난한 사람이 낭비를 많이 하고 부자는 절약을 많이 해서 그러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개념 아니고 소득 차이죠. 소득이 적으면 절약할 돈도 없습니다. 먹고 살라 그러면 다 먹는 거죠. 쓸 돈이 없으니까 뭔가 다 쓰는 것이고 소득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쓸 만큼 쓰고 나서도 남는 돈이 많겠죠. 그럼 평균 소비 성향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 소비 성향은 하락한다. 소득이 많다 그러면 쓰고도 남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이게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락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소득은 소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그러니까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첫 번째는 소득이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단순한 생각, 이런 단순한 생각 세 개를 하나를 묶어가지고 만든 것이 소비함수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소비함수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가정했던 이런 소비함수. C는 C바 더하기 CY. 그러니까 소득의 일정 부분. 여기 NPC죠, 그죠? 소비는 C바라는 것은 Y가 0일 때 하는 소비입니다. 소득이 0이라도 소비가 0인 사람은 없습니다. 소비가 0이면 죽습니다. 굶어 죽죠. 아무것도 못 먹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0인 사람도 소비는 0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많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안 하더라도 뭔가 하면 다 잘 먹고 살고 있죠. 그게 이제 부모님부터 용돈을 받는 건데 그게 소득은 아니죠. 이전 소득이라고 굳이 뭐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뭔가 하면 그런 식으로 뭐 어떤 C바 수준입니다. C바. 소득 0이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득이 0이더라도 하는 최소 소비 수준. 이게 이제 C바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 하면 소득에 따라서 비례해가지고 넣는 소비 부분이 있죠. 그것이 이제 C 곱하기 Y. C를 NPC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소득 한 단위 늘었을 때 그 중에서 소비하는 부분, 한계 소비 성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어떤 사람의 소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Y를 그로스 Y를 보느냐 아니면 애프터 텍스 가처분 소득으로 보느냐 가처분 소득으로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Y를 했습니다. T를 빼진 않았고 T라는 걸 안 집어넣고 사실은 T를 빼고 난 Y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소득에 이게 일반적인 개인적 소비함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비함수를 그리고 X축이 Y고 이제 수직축이 소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이 소비함수는 이 절편이 그러니까 Y가 0일 때 이 절편이 C바다 C바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최소 소비 수준이다. 그 다음에 직선이 되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NPC. 그러니까 이게 1 늘면 늘어난 높이가 늘어난 부분이 C만큼 늘어난 거죠. 소문자 C만큼. 이 소문자 C라는 것은 한계 소비 성향이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한계 소비 성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1, 2, 3 중에 1번과 3번을 이야기했습니다. 1번은 그러니까 C는 0과 1 사이다 라는 것은 이 기울기가 1보다는 적죠. 1보다는 적기 때문에 0과 1 사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이게 소비함수 중에서 뭐냐면 이게 소비를 설명하는 첫 번째 변수가 Y다 라는 겁니다. 소득이 소비를 가장 많이 설명한다,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1번과 3번은 직접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다 이제 2번을 설명해 봅시다. 2번에 APC. APC라는 것은 Y보다 C죠.
Y분의 C를 여기다 그리면, 여기다가 이 그림에 그리려 그러면, Y분의 C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요점에서의 APC가 얼마냐. 요점에서의 APC는 요점에서 C에다가 Y를 나눈 거죠. Y분의 C죠. 요 Y분의 요 높이 C. 요 높이 C죠. 그럼 그걸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보이려면 요점과 원점을 잇는 선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선의 기울기가 바로 Y분의 C가 됩니다. 이 기울기가 바로 Y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점에서의 APC를 보려고 그러면 요점에서 원점으로 선을 끈 뒤에 그 선의 기울기가 APC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 또 다른 점, 요점에서의 APC를 구해보자. 그럼 동일한 요령이죠. 요점의 APC는 요점하고 원점을 연결시켜 가지고 끈 선, 이 직선의 기울기가 AP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의 APC는 각 그 점과 원점 간의 기울기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보여준 이유는 정확하게 뭔가 하면 아까 말한 2번의 관계가 눈으로 확인된다는 거죠. 2번에서 이야기한 것은 소득이 늘면 APC가 줄어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소득이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거고, 소득이 늘면 이 소득보다는 이 소득이 높죠. 이 소득일 사람은 소비가 이만큼이고, 소득이 이 수준인 사람은 소비가 이만큼이죠. 두 사람의 APC는 이 사람의 APC는 이 기울기고, 이 사람의 APC는 이 기울기죠. 근데 기울기가 오른쪽이 더 낮죠. APC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APC는 낮아집니다. 평균 소비 성향은 낮아진다. 그것은 소비함수가 이렇게 딱 됐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된다. 소비함수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소비함수에서는 케인즈가 이야기한 두 번째, 그러니까 APC 소득이 늘수록 APC는 줄어든다라는 것이 당연히 따라서 똑같이 여기서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소비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함수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1번, 2번, 3번을 다 만족시키는 소비함수다. 그 특성을 다 만족시키는 소비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소비함수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했는 그 소비함수가 실제 현실적으로도 확인이 되느냐. 그래서 현실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것이 소득이 높은 가게일수록 소비를 더 많이 하더라. 그래서 MPC는 양이다. 당연히 양이고 소득이 많으면 소비를 더 많이 하니까 MPC는 양이고, 그 다음에 저축도 더 많이 하더라라는 거죠. 소득이 높은 가게가 저축도 더 많이 하더라. 라는 것은 뭔가 하면 MPC가 1보다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소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소득을 더 늘어나면 저축이 는다는 것은 1부는 최소한 저축을 하더라. 그럼 MPC가 1보다 적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저축 부족을 더 높이더라. 소득이 높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면 APC는 줄어들더라. 라는 케인즈의 생각에 실제 현실에서도 맞더라. 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인즈의 소비함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모형을 만들고 우리가 분석을 쭉 하는 겁니다. 또한 소득과 소비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더라. 두 상관관계는 뭐 소득 소비 데이터를 딱 가지고 단순히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통계학에서 배웠던 상관 코릴레이션 코에피시언트를 구해보면 됩니다. 구해보고 그것의 t값을 딱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유의한 관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소비는 굉장히 높은 관계다. 즉 소득이 소비의 주요 결정 원인이다. 라는 데 대해 가지고는 별로 이론을 제기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딱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케인즈의 소비함수를 기초로 경제학자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소비는 소득보다 점점 더 천천히 증가할 걸로 예측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저축을 더 많이 하고 APC가 낮다는 거죠. 그러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비 비중이 주는 겁니다. 저축을 더 많이 하고.
그거는 이제 사람들 빈부의 차에서 그런데 그걸 빈부차가 아니라 시간에 대비한다 그러면 총 전체적으로 경제는 발전하죠. 경제가 발전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Y가 다 늘어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Y가 늘어나는데 Y가 늘어나면 APC가 줄어든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지고 Y가 늘어나는데 경제가 발전하면 Y가 늘어나는데 소비는 소득보다 점점 더 천천히 증가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되면 성장해서 소위 물건이 안 팔린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소비를 해야지 물건이 팔리는데 물건이 성장만큼 안 팔리는, 덜 팔린다는 거죠. 그게 점점 심화가 되면 경제는 성장이 멈추게 될 것이다. 이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동시점 내에서 이게 이제 보기의 문제인데 시점의 문제인데 동시점 내에서 사람들 간에 빈부 간에 보면 APC가 떨어지는 것은 아주 확인합니다. Y가 늘어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 로직을 가지고 시계를 적용한다 그러면 경제가 발전한다. 뭐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1970년대, 60년대보다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부자가 된 겁니다. 계속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비를 줄이느냐. 줄인다 그러면 이거는 거시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성장해가지고 만드는데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진짜 불황 이론이 모든 경제라는 것은 불황에 빠지게 되는 그런 성장의 소위 역설이 되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행히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예측은 옳지 않은 걸로 판정됐습니다. 그런 걱정을 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걱정은 옳지 않은 것이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APC는 하락하지 않았으며 소비는 소득과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 이제 이 데이터를 쿠즈네츠가 발견했는데 쿠즈네츠는 이제 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한 거의 시조의 사람입니다. 많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제 현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Y분의 C는 매우 안정적이더라. 소득이 배가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데이터를 봐가지고 이 사이에 50년 데이터를 봐가지고 소득이 배를 늘어났는데 소비도 똑같이 배로 늘어나더라. 별로 차이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APC는 안정적이더라. 이게 이제 이런 걱정에 대해 가지고는 걱정을 안 할 수 있게 해줬다. 이제 그거는 이제 장점인데, 자 문제는 자 이렇게 나니까 케인즈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우리가 이 엄청난 불황의 고리에 안 들어갔다라는 것은 장점이지만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가정은 틀렸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럼 이 소비함수가 틀렸는데 틀린 소비함수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 뭐 결과가 틀린 게 아니냐 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문제가 이게 이제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게 애매한 거죠. 소비함수가 틀린지 말았는지. 동일 시점에서 사람 간의 수는 맞더라는 거죠. 부자일수록 더 APC 낮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APC 높다. 그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에그리게이터 값으로 해가 시계열로 본다 그러면 그거는 틀리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맞고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게 되는 두 가지 성질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소비함수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미션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나머지 이제 4개, 특히 이제 나머지 다음 나오는 2개 함수, 2개 소비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 측정, 케인즈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설명되고, 그 다음에 쿠즈네츠가 이야기했던 이 현상도 같이 설명되는 그런 식으로 소비함수를 더 이제 확장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다음에 배울, 항상소득값을, 뭐, 생애소득값을, 항상소득값을, 뭐, 그와 같은 소비함수입니다.